한국에 당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을 승인하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방위성 관료는 확률 0%, 한국은 조립국일 뿐이라며 비웃었죠. 그는 자신의 분석을 증명하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수한 미 국방부 비밀 문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핵잠은 연막이다. 그것은 미국의 승인이 아닌 한국의 신기술에 굴복한 항복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을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타나카 켄지입니다. 일본 방위성기술연구본부 ATLA에서 30년간 해군 기술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기술에 바쳤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잠수함 동력체계와 특수강 합금, 즉 바다 깊은 곳에서 조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창조와 조립. 저는 이 두 단어를 제 인생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영혼을 불어넣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반면 조립은 그저 부품을 엮어 껍데기를 만드는 기계적인 노동일 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지하 17층, 전파가 완벽히 차단된 전략 상황실은 늘 그렇듯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절반으로 줄어든 듯 모두의 호흡이 거칠고 짧았습니다. 새벽 4시 15분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을 때 저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얼굴이 일제히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속보, 미국,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해상망료 간부에서 파견된 야마모토 장군이 굳은 얼굴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만 믿었다는 것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전략 상황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하는 독백이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젯밤까지 워싱턴 채널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30년간 요청했던 것을. 한 젊은 분석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일본 비상선포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동해의 제해권은 넘어갔다. 완전한 패닉 상태였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미일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 조국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사람들. 저 한 줄의 문장에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군. 저들은 아직도 조립과 창조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저렇게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수첩에 단 하나의 숫자와 기호를 적었습니다. 0%.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은 정확히 0%였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폄하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쌓아 올린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냉철한 사실입니다. 저, 타나카 켄지는 창조와 조립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패망 이후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는 물건 만들기의 혼, 즉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창조했습니다. 미쓰비시가 개발한 소류급 잠수함의 비자성 고장력강, 가와사키가 완성한 비대기 추진 스털링 엔진. 이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일본의 위대한 기술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K방산이라는 신기루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위성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인정받은 K방산의 신기루 껍데기를 쫓는 조립국의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조립국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장에는 장인이 없고 조립 라인만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시찰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곳에는 기술에 대한 경외심이나 철학이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빨리라는 구호 아래 컨베이어 벨트처럼 부품을 엮어내는 속도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의 심장은 독일제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한때 프랑스제 부품을 썼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핵심인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사들인 최고급 부품들을 가져와 그럴듯한 외피를 만들어 씌우고는 K라는 마크를 찍어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산의 실체입니다. 물론 그 조립 능력 하나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값싸고 빠르게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내듯 무기를 조립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이것은 자동차 조립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때 저의 침묵을 참지 못한 야마모토 장군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타나카 고문.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겐가? 이게 자네가 말한 조립국의 한계인가? 미국이 우리 뒤통수를 치고 한국의 모든 기술을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닌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수첩에 적었던 0%라는 숫자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 중앙에 크게 적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제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정치쇼에 속고 계십니다. 패닉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창조와 조립이라는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단어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바로 그 혼동을 이용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확률을 0%라고 단언하는지, 그 창조의 영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첫째, 연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료가 없습니다. 핵잠수함은 농축도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국가는 90%에 육박하는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단 1g의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원자로를 동맹국에 제공할 때조차 그 원자로는 블랙박스로 봉인되어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미국의 핵패권입니다. 그런데 감히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심장인 고농축 우라늄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저 감정적인 나라에 넘겨준다고요?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기술이 없습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인 소형 모듈 원자로는 현존하는 인류 기술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육상에서 짓는 거대한 주전자 같은 원자력 발전소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잠수함 원자로는 수심 수백 미터의 엄청난 압력과 급격한 기동으로 인한 충격을 견뎌내야 하며 동시에 완벽한 정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금속공학, 연력학, 중성자 제어 기술은 그야말로 마법의 영역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완성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감히 한국이, 원천 기술 하나 없는 조립국 한국이 이 원자로를 자체 개발했다고요?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 일본이 20년 전에 완성한 스털링 엔진조차 제대로 복제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셋째, 기반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잘 만들지도 모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상자를 만드는 기술은 훌륭하죠. 하지만 수심 500m 이하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핵잠수함의 특수강 합금 기술, 그 미세한 용접 기술은 선박 건조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일본이 소류급을 만들 때 이음새 하나 없는 완벽한 원통형 선체를 구현하기 위해 NS110이라는 초고장력강을 개발하고 이를 용접하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의 제철소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의 15년 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료도, 기술도,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요? 확률은 0%입니다. 그렇다면 저 CNN 속보는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그 젊은 분석관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승인이라는 단어의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에서 퇴역한 낡은 LA급 잠수함 몇 척을 한국에 판매하는 계약일 뿐입니다. 제 폭탄 같은 발언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LA급이라고? 그 40년 된 고철을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차세대 버지니아급과 컬럼비아급에 집중하느라 천문학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퇴역시켜야 할 1세대 LA급 잠수함들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 해군 묘지에 쌓인 고철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마침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핵 잠수함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겠죠.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미국은 골칫덩이 재고를 핵심 기술 이전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싸서 한국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은 그 낡은 고철에 K마크를 붙여 우리도 핵잠 보유국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거래를 동맹 강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완벽한 정치쇼입니다. 저 낡은 잠수함들은 아마 실전 배치보다 정비창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것입니다. 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패닉이 거치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었군. 하마터면 한국의 선동에 놀아날 뻔했습니다. 역시 타나카 고문입니다. 야마모토 장군도 굳었던 얼굴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타나카 고문이야. 자네의 분석은 늘 날카롭군.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군님.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낡은 고철을 저렇게 비싼 값에 사준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품이나 사가는 조립국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일본의 정신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방위대신까지 참석한 최종 결정 회의에서 저의 이 분석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좋아. 타나카 군. 방위대신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사히 신문을 구겨 쥐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일본 배제라는 굴욕적인 헤드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이 우리를 건너뛰었다, 한국에 당했다며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네. 이 패닉을 잠재울 증거가 필요하네. 자네의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말일세. 제 보고서 K방산의 신기루를 즉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대신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자네의 낡은 보고서로는 부족해. 현장 보고서가 필요하네. 지금 당장. 현장이라 하시면? 타나카 고문, 자네가 직접 한국으로 가게. 방위대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네의 눈으로 직접 한국의 그 정치쇼 현장을 확인하게. 그들이 미국의 낡은 잠수함을 어떻게 조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텅 빈 도크를 숨기고 있는지 그 한계를 낱낱이 파헤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0% 확률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정치쇼를 폭로하고 조립국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감히 일본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로 일본의 꺾인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한국조립국이라는 신념, 그 0%의 확률이라는 철옹성과도 같은 저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제국 해군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전부였습니다. 하네다 공항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한 잔 마시며 저는 이미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 얼마나 통쾌한 결론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 낡은 고철이나 텅 빈 도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입수하게 될 미 국방부 비밀 문건 한 장이 제30년 신념과 조국 일본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 적힌 핵잠은 연막이다라는 그 끔찍한 문장의 진짜 의미를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렇게 저의 가장 오만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11월 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 속을 채운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특유의 분주함과 조급함이 읽혔습니다. 제국 해군의 후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술 고문으로서 방문한 이 땅은 저에게 첫인상부터 속도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나서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타나카 켄지 고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마중 나온 김영철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유창한 일본어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장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외교관의 가면이었고 그 눈빛은 저의 목적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타나카입니다. 일정은 모두 조율되었습니까? 저는 가방을 넘기지 않고 직접 챙기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김 실장은 준비된 생수를 건네며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무질서했지만 활기찼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과 거대한 다리들이 이 나라의 압축 성장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죠. 저는 의도적으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제 말의 숨은 뜻을 즉각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희는 속도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모님. 내실이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실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로비 라운지에서 김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번 방한 일정표를 제게 건넸습니다. 내일은 외교부, 모레는 국방부와의 공식 면담. 그리고 마지막 날은 판문점 시찰 따위의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핵심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 일정표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문 목적은 관광이 아닙니다. 저는 일정표를 테이블 위에 밀어두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술 고문입니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울산의 HD 현대중공업과 거제의 한화오션 두 곳의 특수선 건조시설을 시찰하고 싶습니다. 제 단도직입적인 요구에 김 실장의 완벽했던 미소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타나카 고문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두 곳 모두 민간 기업 시설이며 현재 연말을 앞두고 내부 보안 감사 및 재고 실사 기간과 겹쳐 외부 인사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율하려 노력했으나 기업 측의 입장이 매우 완고합니다. 내부 감사. 저는 이 얼마나 고전적이고 뻔한 외교적 수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절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중하지만 강철처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감이군요. 하지만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 두 곳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고문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분들께서 고문님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변한다고 했지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장벽에서부터 그들의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면담에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중한 장벽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하수나하는 짓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거봐라. 떳떳하지 못하니 숨기는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창조물이 있었다면 그들은 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그곳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 일본 방위성의 최고 기술 고문인 저에게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내부 감사라는 얇은 커튼 뒤로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0% 확률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보여줄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텅 빈 도크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고문님 소개합니다. 저희 외교부의 박상진 차관보님이십니다. 박 차관보라는 인물은 5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하며 힘주어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타나카 고문. 일본 방위성의 핵심 인재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악력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K방산 수출 성과에 대한 화려한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는 등 그들의 조립 성과를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표가 한창일 때 끼어들었습니다. 박 차관보님 실례지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들은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분석해온 자료들입니다. 이 조립 성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 차관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공식 승인한 바로 그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미국이 판매하기로 한 LA급 잠수함의 도면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품 리스트를 정리하는 중입니까? 제 질문은 의도적으로 날카롭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차관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나카 고문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일본 최고의 전문가다운 질문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차원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양국의 최고 등급 군사 기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중한 벽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무언가 들을 수 있겠군요. 내일 면담이 기대됩니다. 물론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고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외교부 청사를 나오면서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기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저의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에 답변할 그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녁에는 호화로운 한정식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가지의 화려한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왔지만 저는 그들의 공허한 환대에 더욱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외교부보다 훨씬 더 삼엄하고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별 3개를 단 박 장군이었습니다. 타나카 고문 환영하오. 나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본부장 박 장군이오. 그는 외교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외교부에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셨다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는 빈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좋소. 우리도 마찬가지요. 타나카 고문 같은 전문가에게는 사실을 보여드려야지. 저는 순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것인가? 박 장군은 저를 거대한 전략 상황실로 데려갔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타나카 고문.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잠수함 기지들을 붉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 속에서 70년을 살아왔소. 우리에게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오.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도 바로 이 절박함을 이해했기 때문이오. 그는 저에게 기술이 아닌 감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안보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그 절박함이 어떻게 기술로 구현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NPT 조약은 어떻게 우회하셨습니까? 소형 원자로는 어느 나라 기술을 도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LA급 잠수함의 인도 일정은 언제입니까? 제 질문에 박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타나카 고문. 당신은 동맹국의 기술 고문이요. 하지만 당신의 질문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소. 주권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오. 박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바다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 말이오. 미국의 승인은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일 뿐이오. 결국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위성과 정신력만을 외칠 뿐 저의 기술적인 질문에는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저는 48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정중한 무시로, 국방부는 감정적인 호소로 저의 핵심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의 0% 확률 이론이 100%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빈 껍데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날카로운 분석이 두려워 저를 울산과 거제로부터 필사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자들.
이 정도 연극으로 나 타나카 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판문점 시찰 따위는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 급한 용무가 생겨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해야겠습니다. 저는 김영철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벌써 가십니까?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저를 붙잡아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라고 지시를 받았겠죠.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의 모든 보안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몰라 샤워실에 물을 세게 틀어놓고 암호화된 위성 통신이 가능한 제 특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한국의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의 이론을 뒷받침할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방위성에 근무하며 워싱턴 내부에 저만의 독자적인 정보 라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중 아오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자는 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근무하며 저에게 결정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오이에게 보안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즉시 확인 바람. 미 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LA급 잠수함 판매 계약서 원본을 찾을 것. 혹은 이에 준하는 리스 계약 문서를 확보할 것. 이것은 한국의 기만극을 폭로할 핵심 증거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고철 판매 계약이라고 확신했기에 그 계약서를 찾아내려 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일본으로 돌아가 저를 비웃던 언론과 동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했습니다. 저는 호텔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공허한 불빛의 나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조립국의 한계다. 저 불빛처럼 껍데기만 화려할 뿐 내실이 없어. 그때 노트북에서 삐하는 낮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오이에게서 답신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켄지님, 요청하신 판매 계약서나 리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그렇다면 미국의 발표는 대체. 저는 즉시 답신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그렇다면 CNN 속보는 무엇이었나? 다시 확인하라. 분명 무언가 있다. 기술협력 각서라도 찾아보라. 몇 분 뒤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켄지님, 제가 찾은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대신 지난 48시간 동안 펜타곤 전체를 뒤집어 놓은 문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무슨 보고서인가? 당장 전송하라. 위험합니다. 이 문건은 미국 대통령 및 핵심 관계자 전용 등급입니다. 저도 방금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켄지님, 이게 켄지님이 찾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켄지님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전송할까요? 정반대의 내용?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상관없다. 당장 보내라. 잠시 후 파일 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가 제 노트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송이 완료되고 파일 압축이 풀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건의 표지는 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 계약서나 기술협력 각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 국방부 정보국의 붉은색 직인이 찍힌 충격적인 제목의 긴급정보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외 열람 절대 불가 국방부 제2 정보국 평가 보고서. 대한민국 해군 비대칭 전력 평가 긴급 검토 요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비대칭 전력? 제가 찾던 것은 미국의 고철 판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어온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 알 수 없는 전력에 대해 경고하는 비밀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마우스 휠을 돌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총괄 요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1. 목적. 대한민국 해군이 극비리에 건조 완료한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2척의 실전 능력을 평가하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주둔 미 해군 자산 및 동맹국 일본 안보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협을 분석함.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건조 완료. 2척? 이것은 LA급 판매 따위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0% 확률이라는 이론의 완전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미국에 과장된 추측일 뿐이다. 분명히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오이가 보낸 파일이 잘못되었거나 이 보고서 자체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흔히 저지르는 과장된 위협 부풀리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것은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그토록 들어가려 했던 울산 HD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밀폐형 특수 도크를 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본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였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은 도크의 지붕이 정비를 위해 잠시 열렸던 단 몇 분간을 포착한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검은색 선체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바싹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리가. 선체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왔던 그 어떤 잠수함보다도 매끄럽고 치명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립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술 고문입니다. 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선체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금속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는 일본의 고베 제강소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바로 그 고장력강 특수 용접 기술이 그것도 우리보다 한 수 위로 구현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인 소류급 잠수함도 저렇게까지 완벽한 공면을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장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저 거대한 도크 안에서 이 기술을 표준화시키고 공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선체를 보며 기술자로서의 순수한 질투심과 패배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것은 노동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더욱 저를 경악시킨 것은 한미였습니다. 그곳에는 프로펠러, 즉 스크루가 없었습니다. 대신 매끄러운 원통형의 펌프 추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펌프 제트 추진기. 이것은 물을 빨아들여 고압으로 분사함으로써 스크루가 만들어내는 기포 소음, 즉 캐비테이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적용하고 영국이 어스투트급에 적용한 바로 그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의 최신의 다이게이급조차 이 펌프 제트 추진기의 소음 문제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그 기술을 조립국이라 멸시했던 한국이 그것도 두 척이나 완성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아니야. 저는 마우스를 거칠게 움직여 다음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제의 하나 오션도크였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검은색 선체 세 번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30년간의 자부심, 창조하는 일본과 모방하는 한국이라는 저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척. 동시에 세 척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술력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산업 생산력의 격차입니다. 일본이 한 척을 겨우 완성할 시간에 한국은 세 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들의 조립 능력은 어느새 대량 생산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 우리의 장인 정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껍데기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열된 숫자들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한 명, 신형 장보고함. 수중 배수량 4,500톤. 추진 방식, 통합 펌프 제트. 선체 재질, 포스코 개발 신형 고장력강. 수중 소음, 데이터 삭제, 1급 기밀, 약 90dB 이하 추정. 저는 90dB 이하라는 대목에서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습니다. 90dB. 그것은 바닷속의 배경소음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문자 그대로 소리 없는 암살자, 심해의 블랙홀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소류급의 정숙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 해상자위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해의 대잠수함 감시망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타입89 어뢰는 유령을 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지스함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무엇이 지나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항해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됐어. 미국이 한국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저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마지막 페이지 실전 기동 평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심장이 멎는 듯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3. 실전 평가 2024년 10월 동해상에서 실시된 비밀 해상기동에서 신형 장보고함 1번함은 미 해군 스프링필드함의 72시간 동안 이어진 가상 추적을 완벽하게 회피.
동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유의미한 음향신호도 포착되지 않음. 스프링필드함. 미국의 주력 공격 원잠인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미 해군의 귀이자 창입니다. 그 현존하는 최강의 추적자를 72시간 동안 따돌렸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호텔방의 벽을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2시간. 7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이 문장의 무게를 압니다. 미 해군의 추적작전이 7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조우했다 놓친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그 잠수함을 사냥했다는 뜻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 72시간의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다급하게 오가는 교신. 스프링필드함의 음탐실. 제 오랜 동료이자 미 해군 최고의 귀를 가진 데이비드 콤즈 소령이 헤드셋을 쓴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젠장. 액티브 소나를 쏴. 당장. 함장의 고함과 함께 핑 하는 강력한 음파가 동해심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물고기떼와 해저 지형의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하늘에서는 P8 포세이돈 초계기가 수십 개의 소노부이를 바다에 뿌립니다. 하지만 모든 부표는 침묵합니다. 데이비드 콤즈는 72시간 만에 헤드셋을 벗어던집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령부 보고한다. 타깃. 소실. 반복한다. 타깃은 유령이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부정당한 것입니다. 저 타나카 켄지가 30년간 방위성에서 쌓아올린 모든 경력, 모든 보고서, 모든 신념이 이 단 한 줄의 문장 앞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가 조립국이라 폄하했던 나라가, 제가 고철이나 사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나라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미국 최강의 헌터킬러를 조롱하며 유유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시 노트북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래, 아직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한 것이 아니다. 훔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버지니아급 설계도나 혹은 프랑스의 쉬프랑급 설계도를 통째로 훔친 것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조립국이니 설계도만 있다면 흉내내는 것쯤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30년은, 아니 기술대국 일본의 자존심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증거.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이 훔쳤다는 증거를. 저는 보고서의 가장 깊숙한 곳, 기술 분석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첨부 파일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기술을 도둑맞았는지 그 피해 내역이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첨부다. 동력원 분석, 최고 기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들을 마주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목, 신형장보고함의 동력원은 고농축 우라늄이 아님. 뭐라고?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음향신호 및 열감지 스펙트럼 분석 결과 해당 원자로는 미국이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의 군용 원자로와 그 어떤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음. 이는 완벽한 독자 개발 시스템으로 판단됨. 독자 개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저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핵심, 신형장보고함 원자로는 핵확산 금지 조약 규제를 받지 않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함. 이는 미국조차 아직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차세대 한국형 소형 원자로 기술로 보이며, 이 기술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잠재력을 가짐. 저농축 우라늄, 미국조차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니 미국조차 해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승인 발표. 한국의 그 정중한 장벽. 그들이 저에게 낡은 고철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미래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농축 우라늄. 이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미국의 원자로는 강력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원료와 동일하기에
오직 미국의 통제하에서만 움직이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미국은 이 연료 공급을 무기로 동맹국을 통제해 왔습니다. 우리 일본이 잠수함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 핵연료라는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기술적 속국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홍축 우라늄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민간용 연료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 잠수함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 그 자체였습니다. 호주가 왜 미국, 영국과 오커스 동맹을 맺었습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훨씬 안전하고 정치적 제약이 없는 저농축 우라늄 기술을 들고서 말입니다. 캐나다, 브라질, 폴란드, 호주. 전 세계 모든 미들 파워 국가들이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원자력 함대 그 자체를 파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저를, 그리고 우리 일본을 그들은 그저 가엾게 여겨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든 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호텔방 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의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조국,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조립국이라 비웃던 그들은 우리의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영역에서 이미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스키 잔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고 노트북 화면의 차가운 빛만이 어둠 속에서 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립국이라 폄하했던 나라. 0%의 확률이라고 단언했던 나라. 그 나라가 만든 유령 잠수함이 미 해군 최강의 추적함을 72시간 동안 조롱했다는 문장은 저의 뇌리를 반복해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30년 경력, 저의 자부심, 저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스프링필드함의 추적 실패가 이 보고서의 끝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왜 이 사실을 알고도 승인이라는 형태로 발표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반응은 승인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재 또는 기술 탈취 시도여야 했습니다. 동맹국의 통제를 벗어난 저런 괴물의 등장을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일본에게조차 그렇게 엄격했던 그들이 한국에게만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승인이라는 마치 선심이라도 베푸는 듯한 단어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긁어모아 보고서의 마지막 장, 권고 및 결론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이 모든 의문의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저의 첫 번째 붕괴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권고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항복 문서였습니다. 4. 결론, 핵잠수함은 연막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막이라고? 본 정보국은 대한민국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 두 척이 가지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보다 해당 잠수함을 구동하는 신기술 원자로가 가지는 전략적 파급력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결론 내림. 신형 장보고함은 그들의 신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물이자 연막에 불과함.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내내 경악했던 그 유령 잠수함이 고작 연막에 불과했다고요? 그 90데시벨 이하의 정숙성, 그 완벽한 펌프 제트 추진기가 고작 전시물이라고요? 그렇다면 핵잠보다 더 큰 비밀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5. 핵심 위협, 저농축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의 수출 가능성. 대한민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도 군용에 준하는 출력을 내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상용화에 성공함. 이는 미 해군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임. 이 기술의 가장 큰 위협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몇 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꿈의 동력원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6. 미국의 전략적 실패와 한국의 의도. 대한민국은 이 수출 가능한 원자로 기술을 지렛대로 미국의 기존 고농축 우라늄 기반 동맹 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그들은 이미 캐나다, 호주, 폴란드 등 복수의 나토 및 우방국들과 물밑 접촉을 시작한 정황이 포착됨. 이들 국가는 미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고농축 우라늄 기술보다 한국의 저농축 우라늄 기술을 압도적으로 선호할 것임. 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70년간 핵연료 공급이라는 목줄로 전 세계 동맹국을 통제해왔던 바로 그 질서가 한국의 이 신기술 하나로 뿌리부터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호주가 왜 그토록 미국에 매달렸습니까? 고농축 우라늄 기반의 핵잠수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보다 더 안전하고 정치적 제약도 없는 저농축 우라늄 잠수함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수십 년간 핵잠수함을 열망하면서도 단 한 척도 건조하지 못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기술적 속국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구걸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규칙을 창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 원자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캐나다, 브라질, 폴란드, 호주. 전 세계 모든 미들 파워 국가들이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원자력 함대 그 자체를 파는 새로운 기술 공급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국의 LA급 판매 계약서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저를 막아섰던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그 정중한 장벽이 저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려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이 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미국이 왜 승인이라는 굴욕적인 단어를 선택했는지 그 처절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7. 긴급 권고, 즉각적인 항복 및 협력 전환.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을 제재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 접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음.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고농축 우라늄 동맹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저농축 우라늄 기술 동맹에 미국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해야 함. 이는 우리가 한국에 무언가를 허락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의 신기술 동맹에 간청하며 편입되는 그림을 대중에게 감추기 위한 미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만 믿었다며 패닉에 빠졌던 우리 방위성. 조립국 주제라며 한국을 비웃었던 나, 타나카 켄지.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신기술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승인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70년 기술 패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한국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 제발 우리도 그 기술 동맹에 끼워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굴욕적인 항복을 승인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일본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핵잠은 연막이다. 그렇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무시무시한 유령 잠수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기술 시연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의 성능이다. 이제 이 기술을 살 나라들은 줄을 서라. 그 연막에 우리 일본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잠수함의 성능에 경악하며 미국에 당했다고 분노했지만 정작 그 잠수함을 움직이는 심장이 그 신기술 원자로가 미국조차 무릎 꿇린 진짜 비밀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쿄의 방위성 야마모토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타나카 고문, 자네의 눈으로 직접 그들의 0% 확률을 증명해 보이게. 방위 대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0%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0%가 아니라 무한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장군님. 접니다. 타나카입니다. 오, 타나카군. 수고가 많네. 그래, 역시 자네 말이 맞았지? 그들의 텅 빈 도크를 확인했나? 아니면 낡은 LA급 고철이라도 봤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군의 경쾌한 목소리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할 소식은 도쿄의 아침을 절망으로 물들일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왜 그러나, 타나카-군. 목소리가 왜 그런가? 설마.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한국 측이 비협조적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경력과 조국의 자존심의 종지부를 찍는 그 끔찍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장군님.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전부 틀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타나카 군, 정신 차리게.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그들은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였습니다. 저는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일, 제가 문건에서 확인한 모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이미 완성된 잠수함 3척, 72시간 동안 미 해군을 농락한 유령 같은 성능, 그리고 미국조차 굴복시킨 전홍축 우라늄 신기술 원자로, 마지막으로 미국의 승인이 실은 항복이었다는 충격적인 결론까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야마모토 장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숨소리였습니다. 타나카 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장군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일본은. 네, 장군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한국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방금 야마모토 장군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것은 장군의 침묵이 아니라 저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경력의 기술 고문이 조국에 내린 사망 선고였습니다. 저는 텅 빈 호텔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불태우던 분노와 경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차가운 재와 같은 무력감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저를 그토록 오만하게 만들었던 그 0% 확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성공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타나카 켄지가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비밀 문건이 담긴 화면을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오이에게 답신을 보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 정보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진실은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제가 아는 타나카 켄지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자부심과 확신으로 빛나던 기술 고문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와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퀭한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립국이라 비웃었던 그들은 우리가 고철이나 만들며 자만심에 빠져있는 동안 심해의 왕좌와 하늘의 불을 동시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목줄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목줄을 창조하여 미국의 목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들의 연막에 불과한 잠수함 껍데기를 보고 미국에 당했다며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희극입니까?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려던 것은 0%의 확률이었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무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셔츠를 개고 양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저는 그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영철 실장에게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보호하려 했던 그들의 정중한 배려를 저는 오만함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마주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속에서, 저 수많은 대학의 연구실 안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타나카들이 모르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검은색 관용 세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위성에서 보낸 차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저를 이치가야의 방위성 본부로 태웠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야마모토 장군에게 전화를 건 것이 어젯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도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하 17층의 전략 상황실.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0%를 선언했던 바로 그 방으로 저는 다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제가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패닉도 저의 분석 후에 찾아왔던 안도감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시신을 안치한 영안실 같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야마모토 장군, 방위 대신 그리고 처음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핵심 참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어젯밤 저와의 통화 이후 그들 역시 저와 같은 지옥의 밤을 보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타나카 고문. 방위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보고하게.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 문건은 이미 제 머릿속에 통째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의 30년 분석은, 신념은, 그리고 저의 오만은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립국이라 폄하했던 대한민국은, 우리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 뛰어넘는 창조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위 대신이 눈을 감았습니다. 야마모토 장군은 턱을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진실을, 그 끔찍한 사실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3척의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었습니다. 2척은 진수를 마쳤고 1척은 조립 중입니다. 제가 그토록 폄하했던 그들의 조선소에서 그들의 기술로 말입니다. 둘째, 그 잠수함의 성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90데시벨 이하의 정숙성, 완벽한 펌프제트 추진기, 그리고 미 해군의 주력 공격 원잠을 72시간 동안 따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대잠 감시망은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처음 비상선포를 외쳤던 젊은 분석관이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 핵잠수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막이었습니다. 연막? 야마모토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장군님. 그 무시무시한 잠수함은 그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전시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밀은 그 잠수함을 움직이는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조차 상용화에 실패한 저농축 우라늄 기반의 신형 소형 원자로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방위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폴란드가 미국의 고농축 목줄 대신 한국의 저농축 신기술을 선택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승인 발표는? 항복선언입니다. 저의 단호한 대답에 방위 대신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패권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제재가 아니라 편입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인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굴복을 포장한 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동맹에 간청하여 겨우 한 자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야마모토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 동안 엉뚱한 곳에서 분노하고 있었군. 네. 그들은 미국과 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은 그들이 벌인 연막을 보고 미국에 당했다며 분노하고 조립국이라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기술대국 일본의 자부심이 조립국이라 비웃었던 나라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타나카 고문. 방위 대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네. 자네의 그 0% 보고서가 우리 방위성 전체의 눈을 멀게 했어. 자네의 오만이 일본을 벼랑 끝으로 몰았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의 분석은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기술력이 아니라 저의 편견을 믿었습니다. 창조의 의미를 오독했고 조립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사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방위성 기술 고문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제가 저의 조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방위 대신의 마지막 말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즉시 한국 대사관 채널에 연락하게. 우리가 그 전홍축 우라늄 기술 동맹에 옵저버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타진해보게. 옵저버?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고작 참관국이라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하 17층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 일본이 마주할 굴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위성을 떠나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작은 해안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30년간의 경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타나카 고문이 아닌 그저 패배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캐나다 오타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의 최종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국의 대통령과 캐나다, 폴란드의 정상이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홍축 우라늄 기반의 신형 원자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향후 나토 표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기술 동맹의 출범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 문건에서 보았던 그 미래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다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오늘 이 신기술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랜 동맹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결국 그 항복 문서대로 한국이 주도하는 판에 참가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식당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앵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일본 정부도 오늘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해당 기술 동맹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옵저버. 결국 우리는 그 조립국이라 비웃었던 나라가 주도하는 잔치에 말석도 아닌 문 밖에서 구경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어두운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그 유령 잠수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어딘가를 소리 없이 항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0%라고 단언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우리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100%의 현실이 되어 저 깊은 심해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립국이라 폄하했던 일본 고문 타나카의 절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잠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신기술 원자로라는 거대한 비밀.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한국의 저력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핵잠 두 척을 발견한 순간과 미국의 항복 문서를 본 순간 중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